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시댁에서 주로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이모저모가 여성들 입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많다고 여겨질 텐데요. 저는 주된 인물이 시아버지 쪽이었어요. 옛날에 가정에서 정말 폭군 그 자체이셨던 분이라고 하고요. 시어머니께서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고 하죠. 자식들에게 엄청 무섭게 구는 분이셨습니다. 제 남편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시동생하고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 자라면서 뭐든 함께하며 한 세트처럼 여겨졌을 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조금만 크고 나면 당신에게 기어오를까봐 겁이 난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런 싹을 미리 밟아놔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정신머리 교육은 째깍째깍 시켜놔야 돼. 안 그러면 키워준 눈에도 모르고 지 애비한테 반항하고 달려들게 사는 놈들이야. 대관절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진 정말 의문이네요. 군대 뺨치게 아들들을 향해서 거의 명령조로 말씀을 하셨고요. 당장 튀어가서 물 한 잔 떠오도록 한다. 실시! 그러면 남편이고 시동생이고 사색이 되어서 물을 들어 용수철처럼 뛰어가야 했죠. 절대 장난조로 농담을 담아서 시아버지께서 그리 구신 게 아니었고 진지하고 무섭게 구셨어요. 공포스럽게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동생 형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아버지께서 또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그게 걱정되고 경계가 되어 집에서는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아이들이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한다는 명목하에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들에게 벽에 등을 딱 붙이고 차렷 자세로 있으라고 명령하셨고 그게 1시간 넘게 이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자세로 있으면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좀이 쑤시고 다리가 아파서 오래 못 버팁니다. 바른 자세에 바른 정신이 깃드는 법이야. 그러니까 자세에 흐트리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 이것들아. 하지만 잔인하게 누나를 빛내며 명령하는 부친의 모습을 보고 감히 어린 아이들을 거역할 생각을 못했겠죠. 다리가 저절로 후들후들거리고 등이 간지럽고 종국에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느낌이 또한 들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뭘 어쩌자는 거야? 오줌이나 질질 싸고 있고 정신 안 차리냐 이것들아? 그걸 보시고도 시아버지께서는 버럭 화를 내셨고 남편은 자신의 발바닥을 적시던 오줌의 그 감각을 평생 잊지 못하게 됩니다. 오줌을 지려버린 시동생이 신음하며 결국 비틀거렸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서야 시아버지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오늘은 글렀다고 선언하신 뒤 돌아서셨죠. 차마 그곳을 볼 수 없어서 방에 들어가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슬그머니 나오셨고 시동생을 얼른 살피시는 동안 남편 또한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줌이 묻은 그 바닥에 주저앉아서 식은땀으로 젖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폭군이셨으며 부모 자격이 없는 분이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폭군의 폭정에 억눌린 나머지 납작 엎드려서 덜덜 떠는 것밖에 못하게 되신 분이었고요. 당신의 아들들이 가혹한 훈육을 당할 때마다 눈물을 훔치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은 학교를 다니며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게 되는 돈, 그 이야기를 집에서 꺼내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앞에서라면 아예 못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걸 질색하시는 분이었고 그러면서도 항상 돈 타령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계실 때만 남편과 시동생은 필요한 용돈 이야기를 간신히 꺼낼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경제권을 가지고 계신 게 전혀 아니었던 데다 시아버지 앞에서 숨을 한껏 죽이고 사셨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용돈 한 푼 쥐어주는 것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매번 간신히 이런저런 사정을 대가며 시아버지께 허락을 받아내셔서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셨죠. 정보가 너 태어났을 때 말이야. 돌아가신 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던 줄 아니? 그래서 네 이름에 복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네가 태어난 걸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복 많은 이름을 너에게 꼭 지어주고자 하셨거든. 시어머니께서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이건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친할머니, 그러니까 저에게 시할머니 되시던 분은 시동생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이 원체 안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께 알려주시기를 일찍이 돌아가신 시할아버지 때문에 집꼬라지가 항상 말이 아니었으며 그분에게 맞아서 생긴 후유증들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천수를 못 누리고 떠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친께는 해코지를 하지 않았으나 불량한 태도를 쭉 보여오셨어요. 부전자전으로 그런 망나니 같은 기질을 물려받으신 게 분명했어요. 그게 아니면 보고 자란 게 그것뿐이라서 시할아버지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신 걸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런 부친을 똑같이 겪은 형제였으나 자라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옥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면 우리 아버지일 거야. 벗어나는 게 상책이야.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결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남편은 시아버지를 향해서 분노의 이를 갈았고 자신은 결코 그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자랐어요. 반면 시동생은 조금 달랐죠. 아버지는 거스를 수 없는 존재야. 무조건 따르고 될 수 있는 한 순종적으로 구는 게 최고야.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시아버지를 여기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형제가 신기하게도 점점 반대가 되어갔습니다. 저에게는 남편의 남동생인 시동생뿐만 아니라 여동생인 시누이도 있습니다. 삼남매의 막내이죠. 나이 터울이 혼자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딸이라 그런지 시누이는 자기 오빠들처럼 그렇게 가혹한 모양새로 훈육을 받거나 두드려 맞으면서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핏하면 시아버지로부터 야 이년아 같은 천박하고 기분 나쁜 호칭으로 불려야만 하였고요. 종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온갖 집안일을 다 배워서 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같으신 분이 딸이라고 해서 대우를 잘 해주셨겠나요? 절대 아니었죠. 아들도 아니고 딸은 어차피 나중에 출가 외인이 될 몸이라서 키우는 보람도 없다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고 짜증을 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자식들을 당신의 소유물로 여기셨기 때문인 거죠. 시누이가 사춘기 나이 때 이성 교제를 한 게 집에 들켰을 때도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헤어지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년아, 그렇게 남자가 좋든? 대가리에 피도 덜 마른 주제에 그렇게나 남자랑 붙어먹고 싶었냐? 이런 반란까지 년을 봤나? 너는 우리 집안의 수치다 수치. 네가 수치라는 걸 알면 당장 그놈하고 정리하고 두 번 다시 붙어먹지 마라. 알았냐? 공부나 해 이 반란까지 년아. 시누이로서는 이성교제 사실을 들킨 것도 억울했고 평소에 여자는 공부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노래를 부르시던 분이 이럴 때나 공부나 하라고 혼을 내시는 건 역시도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춘기 반항심에 시누이는 남자친구하고 헤어지지 않았죠. 대신 꼬리가 밟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면서 만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시누이에게 갖다 줄 게 있어서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남자친구의 안일한 행동을 마주한 시누이의 얼굴이 금세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직도 붙어먹고 있었던 거냐?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이 하늘 같은 애비의 말을 거역해? 시아버지께서는 머리 끝까지 열이 받아 시누이를 당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셨어요. 그런 다음 시어머니를 향해 부엌에 가서 가위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혹감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셨지만 곧이어 무섭게 윽박지르시는 시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겁에 질리셨습니다. 애초에 요구나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으니 그걸 불복하실 수가 없었죠. 그 길로 부엌으로 가서 가위를 찾아오셨어요. 에휴, 가위를 가져오라고 한 부친이나 그걸 또 가져온 모친이나 그 모습을 보며 아직 어렸던 시누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당시에는 두발 규제가 있었고 시누이가 그래서 단발머리를 원래 하고 다녔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날 그 머리에서 부엌 가위로 마구잡이로 잘라버리시는 바람에 거기서 더 짧아지고 말았어요. 마치 남자들이나 하는 머리처럼 되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모양도 듬성듬성해서 자기 여동생의 머리를 본 남편이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에요.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그날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얻어맞았고요. 볼이며 입이 죄에 터진 상태로 울면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기 아들이 남의 집에서 그렇게 얻어먹고 왔으니 그 집 부모도 분노가 컸을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개념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무례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던 모양이에요. 말이 통해야 가서 따지기라도 하죠. 대화 자체가 안 통하는데 뭘 어쩌겠어요.
신이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절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집에다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꼬투리를 잡힐 조금의 여지도 내어 보이지 않았고 집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던 거죠. 계집년들은 나이가 차는 대로 시집이나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시아버지께서는 입버릇처럼 그런 소리를 하셨었고 그것에 질릴 대로 질린 신우이는 일부러 순종적인 척하며 조용히 지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습니다. 혼자 알아서 자취생활을 하면서 전문대를 다녔고요. 참고로 3남매 중에서는 둘째인 시동생이 대학을 잘 나왔습니다. 힘들게 재수 생활을 한 보람이 있는 결과였죠. 재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던 것도 시아버지의 강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셨고 무조건 재수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냐? 아주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힘들게 교육시켜서 키워놨더니 고작 이게 뭐냐? 대가리 속에 똥만 가득 찼으니 이러는 거지 뭐. 머리 밀고서는 이제 정신 차리고 피를 토한다는 각오로 공부만 해라. 시동생은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당신의 처남에게 좋은 대학을 강요하셨던 것은 처남보다 공부 수준이 좀 더 나아 보였던 장남이 기대 이하의 결과물을 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장남에게는 재수를 강요하실 수가 없었죠. 그 무렵에는 이미 남편이 덩치가 커질 대로 다 커진 상태였고 머리가 커진 만큼 반항하는 것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 당신께서 마구잡이로 휘어잡고 휘둘렀던 옛 시절을 다시 남편에게 맛보여주기는 어렵게 되신 것이었죠. 그래서 그 분노와 욕구를 몽땅 시동생에게 푸셨습니다. 그런 덕분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동생은 결과적으로 대학을 잘 갔어요. 남편은 보통 수준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형제가 둘 다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이제 시아버지께서는 옛날에 그 폭군스러웠던 면모를 많이 잃으신 뒤였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좋은 성격으로 변하신 건 절대 아니었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레 힘을 잃게 되셨던 것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휘어잡고 군림할 수 없다는 걸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하신 것이었고요. 아마 이런 부모를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젊어서 기력이 있으셨을 때는 자식을 휘어잡으시고 멋대로 구시고 소유물처럼 젊어서 기력이 있으셨을 때는 자식을 휘어잡으시고 멋대로 구시고 소유물처럼 부리시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쇠하기 시작하면 장성한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며 당신이 과거에 행했던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훈육의 과정이었다고 포장하시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잘못을 시인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난다고 여기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던데요.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가정 안에서 출발하는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밖에서도 인간관계를 잘 구축하고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뻔뻔한 분이셨고 그래서 당신의 기세가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걸 아시면서도 숙이시는 건 싫어하셔서 고압적으로 자식들에게 효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용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죠. 10만원, 20만원, 뭐 그 정도였다면 당시의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웬만하면 들었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이 원하셨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부담도 되고 기분도 몹시 엄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남편은 그걸 겉으로 티를 냈다지만 시동생은 티를 못 냈다는 것인데요. 과한 용돈을 요구하시던 시아버지를 만류하셨던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애들이 이제 돈 벌기 시작했는데 모으도록 그냥 둬야 하는 거 아닐까요? 쟤들이 그만큼 커서 돈벌이 하는 게 전부 다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은망덕한 것들이 애비 덕분에 무탈하게 커서 대학까지 나오고 직장까지 얻었으면 응당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 애비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그것들이 알아서 제깍제깍 은혜를 갚았으면 될 일이지. 그렇지만 용돈 너무 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이 옆에 내가 나이 처먹고 주름살만 늘어난 게 아니라 간땡이도 같이 불었나? 죽고 싶어? 그게 아니라 당신 잘 생각해봐요. 애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짝 만나서 결혼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장가를 가야죠.
그런데 집에서 보태줄 거 없다시피 하니까 애들이 알아서 장가를 가야 하는데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장가 못 가기라도 하면 그럼 어떡할래요? 애들이 장가만 잘 가면 차마 며느리하고 귀한 손주 보여주면서 그때 효도 많이 할 테니까 지금은 애들이 돈 좀 모으게 그냥 두십시다. 이 에펜나가 진짜 미쳤나? 어디 서방한테 훈계질이야? 어디서 지금 나를 감히 가르치려 들어? 시어머니 딴에는 아주 드문 일로 용기를 쥐어짜서 목소리를 내신 것이었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치실 듯 손을 위로 번쩍 드셨으나 시아버지께서는 은근히 설득을 당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가부장적이셨던 분인 만큼 남자가 결혼할 때 뭔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는 가정은 아예 하지도 않으셨고요. 반드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완곡하게 표현을 하셔서 그렇지 시댁에서는 자식들의 결혼에 보태줄 수 있는 수준이 없다시피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으며 집안에 모아둔 재산 같은 것도 딱히 뭐가 있다고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 시아버지께서도 그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말도 안 됐던 과도한 용돈 요구를 철회하셨던 것이겠죠. 저는 시댁이 이런 곳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남편의 태도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요구하기를 자기 집에는 절대 돈 이야기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자기 집에 돈 이야기 솔직하게 하는 것보다 바보 같은 짓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이 대체 왜 저러나 싶어서 이해가 안 갔는데 자란 배경을 알고 나니 천천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라면 치를 떨기도 했고 전혀 신뢰가 없었으며 돈을 갖다 바칠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부모이니까 차마 연을 끊고 살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장남이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는 하면서 지냈던 것이겠죠. 저는 성격이 확실한 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게 경계가 좀 연해졌는데 지금보다 어리고 젊었을 때는 성격이 아주 확실했어요. 좋게 말하면 똑부러지고 나쁘게 말하면 성질이 살짝 있으며 싸가지는 조금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제가 괜히 심심해서 그런 성격이 된 건 아니었고요. 그런 식으로 노선을 딱 정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만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타고난 성격 자체도 그리 유들유들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는 좀 드센 여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 남성들이 꺼려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제가 특징이 하나 있다면 드센 여자인과 동시에 잘난 여자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편이 저에게 먼저 반해서 구애를 하며 만나게 된 관계예요. 남편이 그러기 이전에도 제가 좋다고 하는 남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좋은 결혼 자리도 들어왔었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제일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딱 통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 숨기는 거 하나 없이 다 공개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더라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따로 확보되어야 한다고 여겼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때문에 힘든 유년 시절을 겪어서 그런지 살짝 예민한 기질이 있었고 성격 면에서도 가끔씩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힘들거나 지치는 일이 있으면 혼자서 깊이 땅굴을 파고 들어간 뒤 조용히 재충전을 해야 하는 유형이었으니까요. 저는 워낙에 혼자 있는 걸 잘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딱 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엔 망설임이 따라붙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넘쳐서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지은 저희 두 사람을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어딘가 아쉽다는 그런 표정을 지어주셨고요.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저를 반겨주시기는 하는데 왠지 모르게 아쉬워하시는 그런 기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쭤보았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는데 물어보기 민망해서 망설이시는 걸까요? 대체 왜 그렇게 아쉬운 표정을 드러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더니 시어머니께서 솔직하게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난 다른 게 아니고 나이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그렇지. 나이요? 제 나이요? 아, 혹시 제가 나이가 좀 많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나이가 많잖아요. 아닌가요? 제가요?
어린나이는 솔직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은 많이 어린 며느리를 기대하셨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려서 하는 소리지.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완전히 또래인데요. 여자 쪽이 남자보다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단점이 많지. 제가 당당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드렸더니만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한 얼굴로 중얼중얼 거리셨습니다. 갑자기 단점을 운운하시는 것에 그쯤 되니까 저도 속으로 어이가 좀 없어졌어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는 확실한 것이 없으시고 자기 주장도 잘 안 하시는 편이며 평생을 시아버지께 억눌려 사시느라 사소한 것에도 깜짝 놀라시며 의기소침해 하시고 심각하시다는 것 같았는데 들어온 것과는 썩 그렇게 들어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흐지부지 넘길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작게 중얼거리신 시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단점이 대체 뭐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멋쩍어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이 낳고 키우기 힘들잖아요. 여자가 어려야 아이도 건강하게 잘 낳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축구팀 만들고 야구팀 만들 거 아니에요. 아이는 하나 혹은 둘만 낳을 생각이거든요. 요즘에 아이 많이 낳은 집들이 워낙 드문 건 어머니도 아실 테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것도 아닌데 제 나이 때문에 이세 걱정하시는 건 괜한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또 여자 쪽이 남자보다 연상이면 너무 드세게 굴고 남자 머리 꼭대기 위에 서려고 하고 매사에 고집 부리고 그럴까봐 걱정이라는 거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만약 어머님 말씀대로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문제인가요? 아니 왜 문제가 없어요? 여자 쪽이 남자보다 어려도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기 주장 똑바로 못하면서 살고 남자한테 억눌려서 살고 그래서 자식들도 못 지켜주고 할 말도 당당하게 못해서 자신감 없게 웅얼거리고 그런 것보다는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행동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그림 아니겠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자가 자기 주체적으로 살면서 올바르게 서 있어야 남자도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말문이 꽉 막히신 표정이 되어 있었죠. 꼬투리를 잡고 싶으셔도 제가 든 예시가 꼭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차마 반박을 하실 수가 없었겠죠. 결국 입을 꾹 다무신 채로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까지 그 어떤 의견도 안 내신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허락은 받아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존심과 허세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 하셨으나 이미 장남의 기세에 눌리신 지 꽤 된 참이었습니다. 장남이 결혼을 하겠답시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반대를 하실 여력이 안 되셨었어요. 당신께 자산이라든지 권이라든지 그런 위험이 있어야 반대할 명목과 명분이 설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장남의 똥꼬집을 꺾는데 귀찮아서 그냥 결혼 허락을 하시겠다고 시아버지께서는 단순히 그런 반응만 내놓으신 게 전부였네요. 똥꼬집 부려서 혼자 알아서 결혼하는 거니 그런 놈한테 집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어차피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없으시면서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시면 새 며느리인 제가 우물쭈물하면서 눈치 보고 당신을 어렵게 생각할 거라고 여기셨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별 생각 없었고요. 그냥 넙죽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었네요. 이쯤에서 저의 배경을 밝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꽤 사는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집이 잘 살았고요. 그래서 저는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저의 어릴 적 사진들을 보면 그 모습에서부터 마냥 해맑고 부유한 티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이 오래가지는 않았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7살 때의 일이었어요. 사기를 당해서 집안이 주저앉았어요. 고모와 고모부가 처음에 당하셨고 그 전말을 정확히 모르시는 채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친인척들이 나섰다 다 함께 패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으신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을 다해서 사기죄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사기죄 이것도 사실상 사람을 죽이는 죄 아닌가요? 사람이 사람을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산을 강탈하여 잃게 만들다니 이건 솔직히 죽으라고 그러는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엄청난 사기 사건에 휘말려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된 후 저희 가족은 갑자기 방 한 칸짜리 아주 작은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되었고요.
그마저도 한자리에서 오래 살지 못해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생활을 약 5년 정도 하다가 그나마 조금 방이 큰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였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몹시 강단이 있는 분이셨어요. 정신력 같은 게 보통 분은 아니셨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때까지 버티셨죠. 새로 정착을 한 동네에 과거 인연이 잠시 있었던 분이 살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셨던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그분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미용실을 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는 괜히 그곳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잡일을 하시며 살갑게 구셨고 그분의 환심을 사셨습니다. 그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학교 마치고 갈 데 없으면 무조건 거기 미용실에 가 있어. 내가 말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그냥 거기 가서 있고 싶을 때까지 있어도 돼. 알았지? 그 시절은 지금과 같지 않았으니까요. 이웃의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이상하지도 낯설지도 않았던 때였죠. 저는 어머니의 그 말씀만 듣고서 정말로 그날 이후로 미용실에 혼자 찾아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하는 일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당연히 아버지는 밤낮 없이 돈을 벌러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두 분은 맞벌이였고요. 어린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있을 곳이 필요했죠. 학원을 갈 돈도 없었고 매일같이 친구들 집을 전전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으며 저녁밥을 매일 얻어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미용실은 저에게 저녁까지 안락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미용실 안에 딸린 쪽방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구경하면서 때로는 흥미로운 아주머니들의 대화에 귀를 한껏 기울이기도 하였죠. 그러다가 점점 아주머니들에게 저의 존재감이 부각되었고 어느새 저는 어린이인 주제에 그분들 사이에 껴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게 재미있다시며 일부러 미용실에 단골이 되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낯을 크게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대범한 구석을 갖추게 된 듯 싶어요. 그래서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났고요. 그 시절,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귀중한 자산이 된 것이죠. 아주머니들이 책이라든지 문제집 같은 걸 갖다 주시기라도 하면 저는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싹 다 보고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집중하는 법, 공부를 대하는 자세도 익힐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의 성공 비결은 좌절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빛났던 과거의 영광과 비참해진 현재의 어두움을 비교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었네요. 특히나 어머니가 워낙 의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셨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가 절치부심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은 3년차를 맞이했을 때 좋은 기회를 얻어 조금씩 규모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차 탄탄해졌고 그렇게 성장을 해나갔죠. 미용실에서 신세를 지내며 지냈던 그런 시간들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학창시절 내내 교우 관계도 괜찮게 유지했고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회장을 지냈고요. 대학도 잘 갔습니다. 대학의 수준을 따지자면 시동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졸업하였고요. 취업도 꽤 성공적으로 해냈는데 특히 제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최종 입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곳에서 만 2년 동안 경력을 쌓았고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어디로 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회사로 했습니다. 그즈음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일구셨던 그 회사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해낸 끝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럴 때가 어찌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들어가서 사내 분위기부터 살피고 일을 차분히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만 생각해낼 수 있는 신선한 활로를 찾아내면서 그걸 다 정리해뒀어요. 섣불리 그걸 외부로 꺼내 보이지 않았고요. 시간을 들여서 차근히 저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조금씩 제가 떠올린 활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새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밝히고서 입사를 한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자연스레 다들 알게 된 상태였는데요.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가족회사라면 단점이 극명하기 마련인데 이런 가족회사라면 환영이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가족회사의 모범적인 예시라고 말을 해주었어요. 빈말이 어느 정도 당연히 섞여 있겠거나 다들 눈을 빛내면서 회사에 다니는 와중 그렇게 의견들을 주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회사의 말단이고 어린 막내들일수록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딸이니까 당연히 지금 사장님의 뒤를 이어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여자로서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 우리 회사가 점점 나아가는 방향하고도 일치하잖아. 맞아. 우리나라의 경직된 기업 구조 이런 거 전부 바뀌어야 돼. 능력 있고 자격되면 여자라도 대표직 달아야 되는 거야. 에휴, 다들 그렇게 속닥거리고 다니셔서 제가 그때 얼마나 민망했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힘이 되고 든든하기도 했었네요. 아버지는 사기 사건으로 온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던 힘든 과거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데다가 쉼없이 달려오시느라 무리를 너무 많이 하셔서 건강이 썩 좋지 못하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마친 것도 모자라서 저만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당신의 딸을 보며 정말 많이 흐뭇해 하셨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점점 더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우리 딸 일도 잘하고 매사 신중하고 듬직하고 정말 최고야. 우리 딸이 아니라 남의 딸이었으면 배 아파서 혼났을 뻔했지. 그런데 정말 다 좋은데 말이다. 일도 좋지만 이제는 결혼해서 얼른 안정도 찾아야 하지 않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 선짜리란 선짜리는 다 걷어차고 다닐 거야? 아버지가 저를 향해서 결혼을 종용하기 시작하셨던 것도 당신의 건강 상태와 아예 무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결혼에 의욕이 없었으나 만약 제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굳이 사양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을 했었죠. 그러다가 만난 남자가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발 시집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제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대뜸 의심의 눈초리를 하셨어요. 혹시 말이다. 네 배경 보고서 탐내는 것 아니냐? 무슨 배경이요? 어허이, 너는 알면서 물어. 아버지 제발. 우리가 무슨 재벌이라도 돼요? 아니면 최소한 무슨 어디 대단한 중견기업이라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우리 집안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임마. 그 집안에 비하면 우리 쪽이 하늘과 땅 차이로 높지. 우리가 하늘 그쪽이 땅. 하여간 아버지는 못 말렸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날 제가 떠들어대봤자 아버지가 직접 당신의 사익감을 만나보시는 편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성사된 만남이었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여러모로 남편을 떠보셨어요. 배경을 노린 게 맞냐 아니냐 이게 관건이었는데요. 남편이 펄쩍 뛰면서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소리가 있긴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진심을 다해 부정을 하는 모습이었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조건들 보고서 결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바라는 거? 그게 뭔데? 우리 회사로 출근시켜달라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집에 그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뭐야? 설마 자네 가족한테 결혼할 상대가 어떤 집안인지 정확히 안 밝히겠다는 건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예, 맞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전혀 밝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신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어깨만 으쓱하고 말았네요. 남편의 바람을 굳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남편을 미심쩍어 하시면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시간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뻘쭘한 부족한 부자관계였고요. 그래서 시댁하고 열심히 교류할 일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남편대로 열심히 일을 다니며 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변화가 생겼으니 그건 바로 시동생이 을사와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딱 1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결혼할 때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향해 드린 말씀이 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시동생은 어린 시절 시아버지께 무섭도록 매일같이 혼이 나며 몸을 벌벌 떨고 그러다가 오줌까지 지리고 말았던 그때 그 시절의 공포에서 어찌 보자면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거역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을사같이 대단한 며느리를 데려온 것을 시아버지께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래 이놈아, 네가 해냈구나. 잘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살겠습니다. 벅찬 얼굴의 시동생을 보면서 저나 남편은 이해가 안 돼서 고개가 저절로 저어졌답니다. 동서는 시동생보다 한 살이 많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형제가 둘 다 연상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 하셨던 것과는 달리 동서에게는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다느니 그런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저 흐뭇하게 바라보실 뿐이었죠. 그거부터 차별이 느껴지더군요. 동서가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 의사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개천에서 난 용에 가까웠습니다. 친인척 다 통틀어서 의사가 된 건 동서가 유일했죠. 그리고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부친을 두었더라고요. 모친도 만만치 않아서 동서는 한번 농땡이를 피웠다가 죽도록 얻어터진 후에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집을 푼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보통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시동생하고 통하는 구석이 있었겠죠.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바빠 죽겠건만 동서가 생겼다고 해서 시댁에 발걸음을 한 건 아니었고요. 시누이가 돌아왔길래 시댁에 종종 들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설득을 마주한 시누이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여태까지 계속 혼자 자취 생활을 하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절대 집에 오지 않았던 시누이였습니다. 이제 여러모로 집안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와서 지내라고, 시집이라도 가게 되면 그때는 같이 못 살지 않냐고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설득을 해주셨고, 그래서 시누이가 시댁에 있게 되었건만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막상 모녀 관계가 어색한 모양이었어요. 부녀 관계가 딱딱한 것은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시어머니께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며느리들이 자주 시댁에 들러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가만 보니까 시누이하고 왠지 잘 맞는 듯 싶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세 좀 친해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시댁에 종종 가게 되었으며, 제가 차를 가져가서 그곳에 도착하면 시누이가 나와서 제 차를 타고 함께 카페 등지를 놀러가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듣는 시아버지와의 과거만 접했었는데 시누이의 입에서 전해 듣는 시아버지의 모습도 아주 흥미롭더군요. 옛날에 시누이가 얼마나 집에서 눈치를 보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만 있는 게 아니죠. 동서도 종종 시댁에 들렀어요. 바쁜 의사라서 들릴 때가 정해져 있진 않았고요. 얼굴만 비추고서 작은 먹거리 같은 것만 놓고서 사라질 때도 잦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묘한 구도가 형성되더라고요. 시누이는 저와 동서 중에 단연 저를 좋아했고요. 저하고 있으면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내심 그게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였어요. 아무튼 딸년 하나 어리버리하게 잘못 낳아놨어. 어떤 쪽에 가서 붙어야 하는지 이건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답이 보일 텐데. 아유, 멍청하게 굴고 있으니 답답한 것. 시누이가 저보다 동서에게 붙어서 친해지기를 바라신 모양이었습니다. 잘못 그랬다가는 시누이가 눈치짚고 난리를 친 뒤 영영 집을 또 나가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그 소리를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제 앞에서 하셨습니다. 저 들으라고 하신 소리였죠. 제가 그 앞에 대고 무슨 말씀을 드리겠나요?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게 당연히 최선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께서 동서를 더 선호하시니까 따라가는 느낌이었고요. 드문 경우로 저와 동서가 같은 시간에 시댁에 들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정말 티가 팍팍 나게 동서한테만 더 살갑게 구셨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왔냐고 물으시더니 동서가 도착하니까 갑자기 냉장고에서 체리를 꺼내서 씻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냉장고에 체리 같은 과일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제가 좀 먹으려고 하니까 은근히 눈치를 주셨으면서 동서가 잘 먹으니까 흐뭇하게 웃으셨고요. 시어머니께서 애초에 자주 좀 와달라고 하셔서 저는 그 요청을 들어드리려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자꾸 그러시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잡고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님, 왜 자꾸 동서만 예뻐하세요? 내가 언제 그랬니? 언제라고 특정할 수도 없어요. 항상 그러시니까.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민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발뺌 하실 생각 말라는 눈빛을 부릅뜬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중이었고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대답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모른다. 네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든지 해라. 나는 그냥 하자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뿐이야.
그런 식으로 어벌쩡하게 떠넘기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하지만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시누이한테 말을 했더니 원래 주체적인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이라고 어머니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더 캐묻지 않고 시어머니를 그냥 내버려 두었고요. 시어머니까지는 그렇다 치겠는데 제가 과거를 다 들어서 그 정체를 알고 있는 시아버지께서는 안 어울리시게 살가운 미소를 짓기 시작하신 것만큼 왠지 그것만큼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을사 며느리를 집에 들여온 것으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시동생이 시아버지를 향해서 충성 이런 자세를 보였고요. 동서는 시아버지께서 자기를 추켜 세워주시는 게 좋은 모양이었어요.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죠. 동선의 집안이 워낙 엄격하고 무서웠다고 하니까요. 시아버지 같은 그런 분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게 뿌듯한 거, 그 과정이 몸에 새겨져 있던 것입니다. 시동생과 동서 그 부부가 아주 쌍으로 제 기준으로 보자면 골 때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아버지께서 노골적으로 자꾸만 저를 보시면 한숨을 쉬시는 게 아니겠어요. 에휴, 그 아들놈의 그 며느리년. 어느 날은 이런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전에 시어머니께 여쭈다가 말았던 것을 시아버지께 대놓고 여쭤보았어요. 아버님,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왜 자꾸 저한테만 그러세요? 동서한테는 활짝 웃어주시다가 저를 딱 보시고는 인상 쓰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말하는 꼴하지 마라. 드세다 드세. 제가 드센 거면 아버님은 뭔가요? 천박하다고 해야 하나요? 노민이 연인이 그런 소리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뭐라고? 이게 아주 건방지구나. 어디 며느리년이 하늘같이 떠받들어야 하는 시아버지한테 대들어? 이래서 사람 급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거다. 네 동서는 의사잖냐? 너는 고작 흔하게 널린 직장인이고. 차별받는 게 당연한 거를 굳이 이걸 따지고 묻다니. 저 흔한 직장인은 아닌데요. 제가 다니는 곳이 어딘지 아버님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시네요. 막무가내로 구시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신가 봐요. 천박함이 아버님의 고육 특성일까요?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가 봐요. 제가 웃으면서 또박또박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을날 잘 익은 사과처럼 붉어졌습니다. 열이 팍팍 오르신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란 얼굴로 초조하게 다가오신 상태였고요. 열받으신 시아버지의 상태를 보신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떠시며 저에게 얼른 허리 숙이고 사과를 하라며 거의 이 모양으로만 작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건 코웃음 치는 일이었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동시에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이 고약하고 정신 나간 것이 너 때문에 필시 내 딸년도 안 좋은 물이 들어버렸겠구만. 내 딸년이 의사하고 친해져야 하는데 왜 쓸모없는 직장인 나부랭이라고 자꾸만 붙어 다니는 거야? 그 딸년에게 안 좋은 물 들이셨던 건 아버님 본인 아니세요? 왜 죄 없는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세요? 많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저 일개 직장인 나부랭이 아니에요. 오냐? 네가 제법 탄탄한 기업에 다니고 있다 이거냐? 그렇다고 해도 의사에 비할 소냐? 네가 의사가 버는 것에 반에 반이라도 버냐? 네, 벌어요. 차고 넘치게 법니다. 그 탄탄한 기업 말인데요. 대표가 저예요. 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놀라서 휘청거리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으셨어요. 네가 무슨 대표를... 기업의 대표라니 무슨 수로? 원래 저희 친정아버지가 대표신데요. 이제 제가 그 자리에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예요. 아, 맞다. 두 분은 저희 집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죠? 그러길래 장남한테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장남에게 신뢰를 못 받으시니까 사돈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시아버지마저 주저앉으셨는데 아예 엉덩바가를 찍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다치셨는지 한참 신음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볼장 다 봤다는 얼굴이 돼서 시댁을 나섰습니다. 시누이에게도 그날 따로 대화를 나눠 회사 이야기를 알려주었고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시동생 동서가 있는 앞에서 모든 전말을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이들은 넋이 나가버렸죠. 하지만 그 이전에 시아버지께서 엉덩방아를 잘못 찌으셨던 것 때문에 치료를 한참이나 받으셔야만 했답니다. 전혀 꼼짝을 못하고 지내셨죠. 아주 통쾌했고요. 거침없이 나서준 저에게 남편은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했어요. 똘똘한 시누이는 제가 회사로 불려들여 적성에 딱 맞는 자리를 하나 내주었고요. 이제 시댁에 발길을 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자존심 다 버리시고 남편에게 이제 와서 잘 보이려고 안달이 나셨으나 별 소용이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깊은 한숨만 내쉬시는 모양이었어요. 시무룩해진 시동생과 기운이 없어졌다는 동서의 근황은 궁금하지도 않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집안 청소를 할 때마다 사연에 빠지다를 틀어놓는 아이 키우는 엄마예요.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요. 아가씨 시절에는 몰랐던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가끔은 아예 제가 다른 사람으로 재탄생한 것 같다는 기분이 들기도 한답니다.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도 다 저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연은 익명이니까 제가 허심탄회하게 한번 저희 결혼 생활을 털어놔보고 싶은데요. 제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님에도 보기 드물게 일명 중매 결혼을 하였습니다. 고상한 단어로는 맞선으로 순화를 시켜도 되려나요? 제 배경 먼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결혼을 하게 되기까지는 나름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희 집은 무척 어려워진 상태였어요. 그때가 바로 친정 아빠께서 큰 외삼촌과 의기투합하여 사업을 시작하신 지 딱 2주년을 맞이하던 시점이었죠.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금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직원들 월급이 제때 안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시에 두 분을 제외하고 사무실 직원만 6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요. 그런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그중 한 직원이 지나치게 앙심을 품었던 거예요. 회사 내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싹 다 훔쳐서 도주하였습니다. 훔친 것들 중에는 법인카드도 있었어요. 그걸로 대범하게 고가의 물품들도 싹 다 결제했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그 직원이 필리핀으로 몰래出국한 지 오래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큰 외삼촌께서는 이때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쓰러지셨습니다. 친정 아빠하고 동업하셨다는 대목에서 아마 유추가 가능하시겠지만 친정 엄마하고 큰 외삼촌은 정말 사이좋은 남매였어요. 그러니 친정 엄마께서도 덩달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초상집이었죠. 저는 이때 하필이면 사춘기 중학생이었으니 저 역시도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서 반항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할 따름이에요. 부모가 멍청하게 굴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걸 왜 자식의 피해를 받아야 돼? 나도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런 부모는 절대 안 골랐어.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빈 적은 단 1초도 없었으니까. 너는 네 외삼촌이 쓰러져서 병원에 계신 상황인데도 그런 말이 나오니?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굴어? 은혜를 입어봤어야 배은망덕하게도 구는 거 아닌가? 나는 딱히 은혜라는 거 받아본 적 없는데? 내가 다른 집 아이에 비해서 잘 누린 게 단 한 가지도 없잖아. 엄마가 나한테 잘해준 게 대체 뭐가 있어? 엄마 입으로 한번 말을 해봐. 이런 버르장머리는 도대체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할지. 명아, 엄마는 그저 네가 빨리 이 반항기를 지나보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먼 훗날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본다면 부모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겠지. 저는 씁쓸하게 말씀하시는 친정엄마를 비웃었죠. 저는 그야말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는 자식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를 일입니다. 철이 없었다는 말로는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엇나가서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댔고 친정엄마의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었으며 친정아빠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까지 하셨을 때 저희 가족에게 기적 같은 도움의 손길이 등장하였어요. 당시에 친정엄마께서 너무나도 힘이 드시니까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에서도 불철주야 교회에 매달리셨어요.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신 거였죠. 그래서 저하고는 더 대립했던 것이고요. 저는 친정엄마께서 쓸데없는 것에 매달린다고 보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없어? 만약에 정말로 신이 있다면 애초에 우리 집을 이렇게 힘들게 안 했겠지. 신은 없어. 엄마가 쓸데없는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돈 낭비라는 거야. 저는 친정엄마를 신랄하게 비웃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정이 너무 이제는 어려워져서 사실상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 친정아빠와 큰 외삼촌의 그 사업체를 선뜻 도와주겠다는 구세주가 등장한 겁니다. 자산가 부부였고 그러한 배경을 숨긴 채 조용히 교회에 다니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우연히 친정엄마께서 다른 분들께 상담을 청하는 내용을 듣게 되신 그 두 분은 그 이후로 자꾸만 꿈에서 저희 가족을 도와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접하셨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두 분이 똑같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을 도와주셨고 그 결과 사업체는 완전히 살아났어요. 이게 꿈인가 아니면 생시인가. 처자식 두고 나 혼자 세상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 하나로 이 악물고 버티던 나날이었는데 이토록 기사회생을 할 줄이야. 이 기회를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딸 미영아, 그간 아빠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았고 마음고생 많이 했지? 아빠가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우리 미영이 힘든 일 없도록 할게. 친정아빠께서는 저에게 가감없이 감정을 드러내시며 행동하시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사춘기를 맞이하면 부녀 관계가 어색해지기 마련이라는 통상의 현상처럼 저희 부녀도 그랬었거든요. 친정아빠께서는 이러나 저러나 일에 매달려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기에 저하고는 늘 거리감 또한 있었고요. 그런데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하신 친정아빠께서는 이제 달라지기로 마음을 굳히신 듯 하였죠.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 저는 그런 친정아빠가 어색하게 느껴졌고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몇 년간 계속 철없이 반항하기만 했고 온갖 모진 말들을 다 뱉었는데 아빠도 뻔히 그거 다 아시면서 왜 나를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주시는 걸까? 자연스레 반성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사춘기 방황을 거의 끝낸 후였는데 괜히 민망하니까 친정 부모님께는 툴툴거렸댔어요. 하지만 친정 아빠께서 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더 나은 딸이 되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도 친정 엄마하고 감정적으로 싸워댔던 탓에 아직 어색한 기운이 좀 남아 있었는데 친정 아빠께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주셨어요. 셋 중에서 늘 가장 먼저 행동하셨죠. 친정아빠께서는 건강이 악화되신 큰 외삼촌의 목까지 하시겠다며 불철주야 일하셨고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도와주신 자산가 부부께서는 멀리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저희 집 사람이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아서요. 치료에 집중하면서 살기 위해 이사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계속 잘 되기를 빌겠으니 여러분도 저희 집 사람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무럼요.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살려주셨으니 이런 선행을 베푸신 분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병마 따위 거뜬히 물리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교회를 나가서 늘 기도를 했던 것은 하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인도를 받았으니 받기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저희도 뭔가를 베풀어야 마땅하다고 봐요. 저희가 반드시 은혜를 갚을게요. 미력 하나마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꼭 연락 주세요. 언제라도요. 알고 보니 자산가 부부께는 투병이라는 사정이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눈물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분들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셨는데 몇 년 후 유방암을 이겨낸 자산가 부부께서는 넓은 세상을 보며 건강관리까지 하시겠다는 일념으로 외국행을 택하셨어요. 아예 외국에서 살아가시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그저 그런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을 좀 일찍 했습니다. 경제적인 벌이가 있다 보니까 연애에도 제약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꽤 자유롭게 만나보았죠. 그런데 저로 하여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상대는 없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슬슬 결혼을 입에 올리고 있었는데 저는 조금도 동하지 않더라고요. 상대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을 해줘서 엉겁결에 제가 휩쓸려간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결혼에 대한 상의가 시작되자 대판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왜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다고 하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너랑 나랑 돈을 똑같이 반반 해와도 가사노동은 나보다 네가 많이 해야 돼.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잖아. 나보다 네가 요리를 잘하기도 하니까. 가사노동을 왜 내가 더 많이 하는 걸로 미리 정해놔야 돼? 돈이 반반이니까 그냥 뭐든지 반반하는 걸로 정해. 그게 깔끔하잖아. 이상한 지점에서 예외를 두는 게 어디 있어? 야,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마. 너는 여자가 되어가지고 왜 그렇게 양보심이 없고 나긋나긋하지가 못하냐? 원래 여자들이 가사노동을 다 하는 건데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야. 네가 완전히 땡 잡은 상황인데 네가 지금 파악을 못한 거라고. 원래라니?
말도 안 돼. 옛날부터 그랬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라면 그래, 옛날 기준으로 맞춰보자. 가장들은 자기가 무조건 곧 죽어도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을 안고 살지 않았어?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가 집을 해왔지. 내가 가상 노동 다 할 테니까 오빠가 집 해오고 싹 다 해와. 그럼 이치에 맞잖아. 우리 어디 옛날처럼 따져서 결혼하고 살아보자. 제가 당당하게 받아쳤더니 눈 뒤집어져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결혼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나기 시작했죠.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이라는 거 구미가 전혀 당기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분 다 난처해하셨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봐왔던 결혼 안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당혹스러우신 모양이었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에 너무 창피해서 못 드리지만 결혼 잘못해서 부모님께 불효할까봐 나는 그게 걱정돼서라도 결혼이 하기 싫어. 문제없이 잘 살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드릴까봐 미리 겁이 나서 결혼 못할 것 같네. 저는 제 속마음을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을 구체적인 이유까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사가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 엄마께서 되게 생각이 많으신 얼굴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엊그제 누굴 만났는 줄 아니? 예전에 우리 도와주셨던 분들 한국에 들어오셨다길래 만났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된 건데 그 집 막내 아들이 너보다 나이가 2살 많은데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다네? 결혼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던데 옛날부터 막내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았다면서 두 분이 머리를 싸매시던데 내가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엄마, 혹시 제가 그 막내 아들하고 만나봤으면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둘이 만나보는 자리나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른들끼리 짧게 의견을 나누기는 했는데 절대 너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야. 이미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게 됐는데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흐름은 아니었지만 저는 친정 엄마께 속으로 엄청 죄송해하며 사는 딸이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넘어가 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이 가시겠지만 그 집 막내 아들이라는 사람하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남편이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결혼 생각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하고 제가 서로의 필요한 때에 만난 사이라는 직감이 들었을 뿐이에요. 게다가 저를 그 자상가 부부, 아니 제 시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 반응을 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을 하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저를 보며 기대감 어린 눈빛을 하시길래 그때 생각했죠. 아무래도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요.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왠지 구속당하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안 내켰지만 녹청각으로 늙어 죽으면 부모님이 재산 안 주실 거라고 했었고 한다면 하시는 분들이니까 재산 받고 싶으면 결혼은 꼭 해야 하고 그렇다면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는 내 성격하고 잘 맞는 이 여자와 하는 게 정답이로구나. 내가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지금까지 결혼에 흥미가 없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당신에게 더 망설이지 않고 청혼했었던 거야. 계산기 열심히 두드리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게 최선 같아서 선택하게 됐다고. 지금 그 말하는 거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결혼 무르고 싶은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고 애정을 다하지 않는 결혼은 별로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에게 가슴이 떨려서 결혼에 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당신만 보고 살 각오 정도는 되어 있는 여자야.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결혼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도 당신만 보면서 살 거거든. 나 절대로 한눈 팔면서 살지 않을 거야. 과정이야 어쨌든 결혼하기로 했으면 서로만 보고 가야지. 그게 진정한 남자다운 판단이야. 도대체 남편이 말하는 남자다운 게 어떤 건지 그때도 몰랐지만 지금도 모른다는 게 우습네요. 참 희한한 결혼 과정이었죠?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진다는 말처럼 정말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잘 사라졌어요.
남편은 고집과 아집이 고루고루 있는 사람이었지만 일단 돈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간 제가 만나온 남자들은 전부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달랐어요.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가전제품을 새로 사고 싶다고? 그래, 구입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반드시 필요하니까 원하는 거겠지. 신기술 들어간 제품이라서 정말 비싼 제품인데 물론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하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정말 나 혼자 필요성을 느껴서 사게 돼도 괜찮은 거야? 당연하지. 이런 거에서 일일이 태클 거는 건 남자답지 않아. 째째한 놈은 남자라고 할 수도 없어. 여자가 집안 살림하느라 가전제품 하나 좀 사겠다는데 이걸 따지고 들면 그게 남자야? 그놈의 남자 타령이 도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미묘한 불협화음을 낼 듯 말 듯 하면서도 저희 부부의 합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친정 부모님께서도 점차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죠. 두 분께서는 사실 반쯤은 흐름에 휩쓸려서 결혼을 추진하셨지만 제가 불행하게 살까봐 노심초사하시며 계속 걱정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얼마 뒤 제가 생각보다 이르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게 맞다고 이제는 확신을 하신 눈치였어요. 친정 부모님의 반응을 살피는 제 내면에는 사춘기 시절을 너무 요란하게 보냈던 탓에 두 분을 향한 죄책감이 짙게 깔려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삐거덕대기 시작했지만 결코 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제 임신한 몸이었죠. 이런 마당에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외쳐봤자 큰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임신한 저를 두고 남편은 마음껏 놀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주기적으로 야외 활동을 꼭 해주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충전이 되는데 당신이 임신해서 어디든 막 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나라도 놀러 다니는 거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웬만큼 말이 통하는 상대였다면 제가 진작에 단판을 지었을 텐데 남편은 정말 제가 살면서 본 사람들 중 최고로 막무가내인 사람이었어요.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표현이 자꾸만 남편을 보며 떠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참을 인자 새기면서 참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며 인내하였고요. 한편으로는 아이 낳고 몸 다 풀고 나면 두고 보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아기 태명은 어쩌다 보니 귀염둥이가 되었는데 병원에서는 딸이라는 귀띔을 받게 되었어요. 귀여운 딸이 태어날 것 같아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어느덧 출산 예정일까지는 열흘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안 낳아 보신, 부모가 안 되어 보신 분들이라도 어른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출산이라는 게 딱 예정일에 맞춰서 그날 100%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무조건 그날 아기가 나온다고 장담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혼자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아, 맞다. 내가 말할 게 있는데 나 내일 저녁에 술 약속 있어. 아마 밤새 술 마시고 놀 것 같으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야. 뭐라고? 당장 내일 술 약속인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게 당신은 미리 말한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웬 술 약속이야? 밤새 술 마시고 논다니? 제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마. 지금 자기 와이프가 만삭 임산부라는 자각이 당신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차피 출산 그날까지 열흘인가 열하루인가 아무튼 그 정도 남았다면서. 그럼 뭐런데 하루 정도 내가 논다는 게 그렇게나 안 입고 온 거야? 당신은 술 못 마시는데 나만 마시고 논다고 질투하는 건 아니지? 나는 원래도 술을 안 즐기는 사람이야. 세상에, 요즘 들어 그나마 속을 안 썩이길래 그래도 자기 자식 태어날 때 다 되어간다고 조금은 정신 차렸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당신 제발 부탁인데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예정대로 돌아가면 그게 컴퓨터지 사람이야? 어디까지나 예정일이 그렇다는 거고 사실 오늘 당장 아기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야.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신은 친구들하고 술이나 밤새 퍼마시고 싶어? 나 같으면 제발 누가 같이 놀자고 졸라대도 거절하겠다.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와이프가 만삭 임산부인 친구에게 감히 술 마시자고 놀자는 말도 안 꺼내. 그러니까 그 이상한 친구들 이참에 싹 다 정리해. 이상한 친구들이라니?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대학 동기들이야. 전부 다 친하게 어울려 지내는데
그중 한 명이 외국 나가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출장 업무차 들어와 있고 내일 저녁부터 시간이 나서 밤새 어울려 놀면서 회포 좀 풀겠다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 해주냐? 당신이 워낙 이런 쪽으로 굴러먹었다는 걸 내가 이제 알아버려서 그래. 몰랐다면 멍청하게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절대 안 돼. 당신 그 어처구니 없는 술자리에 나가기만 해봐. 진짜 끝이야. 제가 정말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툴툴거리면서 돌아서는 남편의 모습까지 정말 활용점정으로 저를 속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비참하기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철없고 생각이 짧은 남자의 아이를 가져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나 혼자만 이렇게 불행한 임신기간을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몰려들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네요. 그런데도 남편 제 안색 한 번을 안 살피고 수건 하나 챙겨서는 욕실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세게 닫더라고요. 문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자기 삐쳤다는 신호였죠. 사춘기 중학생이라도 만삭이 임산부 앞에서는 저렇게 큰 소음 내는 것에는 주의할 것 같은데 완전히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부풀어 오른 배 때문이 아니라 그날은 지끈거리는 머리 때문에 잠을 내내 설쳤어요.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닥쳐올 분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드디어 만나게 될 아기와의 첫 순간에 대한 설렘으로 이 시기를 가장 들뜨게 보내던데 저는 다름 아닌 남편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었을까요? 출산 선배들이 하나같이들 하는 말이 임신 기간 내내 지옥인 줄 알았고 분만할 때는 이제 죽는구나 싶었으나 진정한 시련은 갓난아기 육아에 있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힘든 육아를 나는 저렇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인간하고 해나가야 한다는 거야? 벌써부터 도움은 바라지도 않고 방해나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내가 과연 정상일까? 이런 서글픈 생각으로 밤새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걸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그 밤샘 술자리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유치하고 저급하게 실이 삐친 티는 팍팍 냈으나 그걸 끝으로 남편이 놀러 나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요.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상황을 이튿날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남편이 메시지를 남겨왔어요. 불금의 의미란? 바로 불타는 금요일. 나 오늘 불사 지르고 올게. 당신의 뱃속 양수에서 헤엄치고 있는 우리 귀염둥이하고 텔레비전이나 보면서 잘 쉬고 있어. 예정일 많이 남아있으니까 안심 좀 해.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면서 짧은 그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직 업무 중임을 감안해서 진짜 화를 꾹 참으면서 메시지를 쓰다가 임신 초기부터 꾸준히 점층 쪽으로 붓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주 오동통해진 손가락으로 휴대폰 타자를 치려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는 갑자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서러웠죠. 임신 때문에 저는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으로 버텨왔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늘 그렇듯 유유자적이었으니까요. 메시지 쓰던 것을 때려치우고 다시 전화를 건 뒤에 아예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뭐? 불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귀염둥이가 있는 양수 그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불사 지르면서 논다는 소리가 그 입에서 쳐나오니? 퇴근하자마자 당장 집으로 튀어와! 책임감이나 도리 같은 건 저는 어느새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일만의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음성 메시지를 듣고 집으로 올 거라고 여겼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았네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전혀 배도 안 고팠고요. 저녁 밥을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그저 시계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근무가 끝나는 6시가 되자마자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안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요. 그러자 제가 들은 소리가 뭔 줄 아시나요?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자포자기의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휴대폰을 끄다니 이건 완전히 해보자는 거잖아요. 아기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자면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아기를 낳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받았던 듯 싶네요. 못나디 못난 남자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았건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그 서러운 심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있는 집에서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나마 아기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못된 생각을 한 탓이었을까요? 예정일도 남았건만 휘청거리며 힘들게 소파에서 일어났을 때 아래에서 젖은 느낌이 났어요. 본능적으로 양수가 터진 건가 싶어서 분만실에 연락부터 했네요. 일단 내원하라는 답을 들어서 출산 가방 저 혼자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휴대폰이 꺼져 있었죠. 눈물을 훔치고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양수 터진 것 같아서 병원 가니까 이거 보는 대로 병원으로 달려오라고요. 메시지를 딱 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친 듯이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눈앞이 흔들거렸습니다. 급하게 택시 불러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우리 부모님께 내가 혼자 이렇게 진통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건 싫어. 보시면 분명 가슴 아파하실 거고 나도 왠지 이런 모습 보여드리면 불효하는 게 될까봐 망설여지네.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왠지 자존심이 꽤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 친정 부모님께 드러내기에는 저의 자존심이 강했던 듯 싶네요. 내진을 받아보니 작업문이 이미 열리고 있었고 진행 상태였기에 바로 입원실로 올라갔습니다. 입원 수속 당연히 저 혼자 밟았어요. 보호자 없냐고 아이 아빠는 어디 있냐고 그렇게 간호사분들이 물으시는데 몸이 아픈 상황에도 제가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초산임에도 진행이 워낙 빨라서 저는 병원에 도착한 지 딱 4시간 만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죽다 살아났다는 말밖에는 정말 할 말이 없는 출산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대로 세상 하직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제 소중한 아기 귀염둥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고통이 사라지더군요.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나서 친정 부모님이 와주셨고요. 제가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감격했지만 그래도 울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 얼굴을 딱 보자마자 마치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정말 대견해. 엄마가 된 걸 축하한다, 우리 딸.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니까 너무 울지 말어. 그래, 미영아. 그렇게 울면 호흡 딸릴까봐 걱정된다. 저기 그런데 장서방은 아직이야? 아무래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출발이 늦게 된 모양이지? 그래도 지금쯤이면 도착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아무데도 안 보이고 좀 전에 내가 전화를 해봐도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고. 미영아, 혹시 장서방하고 연락은 언제 한 거니? 친정아빠께서 제 눈치를 살피시며 조심스레 질문을 하시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자니 그것만으로도 불효를 저지르는 느낌이었고 자존심도 너무 상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남편하고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계실 것이 분명했기에 놀라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 엄마의 말씀처럼 아기가 무사히 태어난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었으니까요. 그게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서 전체 회식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그냥 회식 참석하고 그것도 일종의 업무의 연장선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퇴근하고 회식 장소로 이동하면서 저한테 연락 왔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진통 시작 전이었기 때문에 회식 잘하라는 말만 해줬네요. 그 후로 아마 배터리가 다 되어서 휴대폰이 꺼진 모양인데 회식에 열중하느라 휴대폰 상태 확인도 못한 거겠죠? 아마 집에 갈 때가 되면 휴대폰 꺼진 거 알고 얼른 충전을 하든지 할 사람이에요. 그래? 왠지 영 미심쩍다 싶었건만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면야 그런 거겠지. 이 시간까지 회식을 하다니 대체 몇 차까지 달리는 거야? 그 회사도 어지간히 직원들을 무리시키는구나. 미영이 너는 괜찮은 건 맞지? 아빠가 장서방 오면 쓴소리 좀 해주랴? 아니에요. 쓴소리는 제가 해줄 준비 이미 다 마쳤으니까 아빠는 나서실 필요 없어요. 죄송한데 저 갑자기 너무 노곤해져서 잠깐 눈 좀 붙일게요. 아이고, 너 힘들 텐데 우리가 눈치도 없이 자꾸 말을 붙이고 있었구나. 그래 미영아. 정말 수고 많았으니 얼른 눈 좀 붙이고 쉬어라. 귀염둥이는 우리가 잘 지켜볼 테니까. 그렇지 여보? 우리는 이만 자리를 비켜주자. 친정 아빠께서는 제가 불편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친정 엄마의 손을 이끌고 병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허해서 한숨만 내쉬었네요.
제가 왜 그 못난 남편을 변호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 앞에서 구구절절 떠들었는지 기분이 너무 착잡했습니다. 아기를 만난 감동으로 끓어오르고 있어야 할 때에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네요. 남편이 병원에 온 건 아침 해가 다 뜰 무렵이었습니다. 어제 출근했던 옷차림 그대로 왔더군요. 정말 수상하게 짝이 없었죠. 과연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을지 아니면 여자와 함께 놀아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밤새 끙끙거리며 잠을 자다 말다 했던 저는 남편이 들어서는 장면을 딱 목격했습니다. 꼴을 보아하니까 집엔 안 들렸구나? 그럼 이 시간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휴대폰도 꺼놓고 자기 와이프가 목숨 걸고 출산하는 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무사했구나. 아기 잘 나왔구나. 우리 귀염둥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정말 고마워. 정말 수고 많았어. 그리고 내가 정말 미안해. 술 마시는데 방해될까봐 휴대폰을 꺼뒀는데 도중에 한번 켜본다고 생각만 해놓고 완전히 까먹고 말았어. 휴대폰 켜자마자 당신이 남긴 메시지 확인하고 불이 나게 달려온 거야. 그럼 불이 나게 달려와야지 터덜터덜 걸어오니? 그걸 지금 자랑이랍시고 나한테 하는 말은 아니지? 당신은 아빠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같이 있는 것도 소름이 끼치려고 해. 얼굴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니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출산일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겠어? 우리 귀염둥이가 태어날 줄 알았다면 나는 억만금을 주는 술자리라고 해도 절대 안 갔을 거야. 출산 예정일이 아직 꽤 남았다는 생각만 하고서 놀러갔던 죄밖에 없어 나는. 지금 그 말은 그러면 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한 내가 잘못이기라도 한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당신 아까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냐고 나한테 그거 물어보시더라. 근데 내가 당신이 중요한 회사 회식 자리에 갔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 내가 왜 그랬는 줄 알아? 당신 위해서? 당신 좋으라고? 아니야. 우리 부모님 걱정시키기 싫어서야. 당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한 내 스스로가 너무 쪽팔려서야. 알아? 제가 분노와 서러움으로 입술을 덜덜 떨면서 말을 마치자 남편은 즉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가 부스스하게 뻗친 그 정수리마저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아나무인 같은 인간이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저는 왠지 그것조차 가식으로 보이더군요. 제가 갓 낳은 아기의 아빠인 사람인데도 샘솟기 시작한 모정으로도 감싸기가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며 고개까지 푹 숙인 남편을 내려다보며 제가 이를 악물고서 말했네요. 그래도 아기 아빠니까 아기는 보고 가. 그런 자격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나 찾아와서 볼 생각은 하지 마. 너무 소름 끼치고 화가 나서 오히려 나 회복하는 데 역효과만 나.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무릎까지 꿇고서 애절하게 빌고 있는데 당신은 이걸 보고도 마음의 동요가 없어? 당신 말대로 내가 우리 아기 아빠잖아. 좋든 싫든 그건 사실이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감정 앞세워서 굴면 결국에 이건 당신만 손해인 짓이야.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런 개소리하면 아예 병원에다가 얘기해서 당신 면회 자체를 막아둘 거야. 산모가 요청하면 그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당신은 우리 아기 얼굴도 못 보는 거야. 그렇게 되고 싶으면 계속 그런 개소리를 짓거려 보든가. 제가 단호하게 맞서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조용히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1초라도 더 면상을 보기 싫은 게 진심이기는 하였으나 정말 더 이상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고 휙 가버리는 그 태도에서 저는 정남이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정 떨어지는 거라던데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원을 위해서 산후조리원으로 갔어요. 원래는 이 시기에 시부모님께서 한국에 돌아오실 예정이었으나 계신 곳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바람에 그러시지를 못했습니다. 일정이 너무 늦춰지게 되었다며 두 분께서 아쉬워하셨는데 영상통화로 아기를 바라보시는 눈빛에 사랑이 넘치셔서 기분이 내심 묘했어요. 왜 남편은 자기 부모를 닮지 않았는지 그것이 안타깝고 의문이었습니다. 조리원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에게서는 이렇다 할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딱 3번 와서 아기만 보고 간 게 다였어요. 저한테는 카톡으로 용서와 관련된 명언 이런 거나 보내왔고요. 철이 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생각이 짧은 것에도 정도가 있지.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자꾸만 내쉬는 한숨이나 아기만 슬쩍 보고 가버리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뭔가를 감지해내신 것 같았어요. 표정을 보니까 오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선뜻 말씀을 안 꺼내신 건 저를 배려해서 그러신 거겠죠. 미영아, 여기서 별로 편해 보이지 않는데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집 가서 마저 몸 풀고 지내는 거 어떠니? 저야 그러면 너무 좋지만 두 분이 너무 고생하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에요. 엄마는 저 때문에 집에서 그럼 계속 쉬지도 못하실 텐데. 네가 좋다면 다른 건 안 따져도 돼. 그럼 우리 집으로 얼른 가는 걸로 하자. 친정 엄마께서는 예전에 건강이 안 좋으셨던 때의 후유증인지 관절이 안 좋으셨지만 그런 내색도 안 하시고 무조건 저를 반겨주셨어요. 친정 아빠께서도 싱글벙글이셨고요. 무조건적인 제 편이 있다는 게 감사해서 저는 남편이 얼마나 못난 놈인지도 잊고 편하게 친정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원래 친정에서 이틀을 더 머무는 게 본래 계획이었지만 그냥 앞당겨서 집에 들어가기로 하였어요. 저는 사실 조리원에서부터 계속 저희 집 안방의 침대가 계속 그리웠거든요. 딱 제 체형과 잠버릇에 맞춰서 매트리스를 골랐던 제품이라서 그런지 그 침대가 유독 생각이 났어요. 그런 참에 친정 엄마의 고향 친구 모임이 갑자기 한 주 당겨지면서 그 주의 주말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저하고 아기가 있으면 친정 엄마께서 편히 노실 생각도 안 드실 테니 그냥 빨리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친정 아빠께서 무척 서운해 하셨죠. 우리 딸이랑 손녀딸이랑 같이 지내서 참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앞으로 계속 장서방이랑만 놀고 지낼 거지? 엄마 아빠는 모른 척 할 거지? 벌써부터 섭섭해지려고 한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겠구나. 아니에요. 제가 두 분 뵈러 자주 놀러 올게요. 저 혼자라도 올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잔소리 하실 정도로 올 테니까 지금 그렇게 안 섭섭해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야 우리야 환영이다만 장서방 의견은 듣지도 않고 미영이 너 혼자 이렇게 우리 보러 자주 오겠다고 미리 정해도 되는 거야?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 부모 둘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도록 아이만 쳐다보고 있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정말 우리한테 네가 자주 오겠다고? 너 진짜로 장서방이랑 별 문제 없는 거 맞지? 제가 손사래까지 쳐가면서 문제 없다고 강조를 했죠.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코앞에 닥쳐 있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그리고 아기와 함께 집으로 당도한 저는 신발장에서 낯선 여자 구두부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지보다도 빠르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서 안방으로 향했어요. 안방에는 제가 지난 몇 주간 그리워했던 그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쪽쪽 거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집에 사람이 들어온 것도 몰랐던 둘은 방에 제가 들이닥치자 그제야 소스라쳤어요. 당신 지금 여기 왜 있어? 아직 처가 있어야 하잖아. 이 모양 이 꼴일까봐 일찍 와봤어. 저 여자는 누구야? 내가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나 혼자 서럽게 출산하던 날 저 여자 만나서 놀았던 건 아니지? 제가 비소를 지으면서 묻자 황당하게도 그 상간녀가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맞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네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어쩌면 좋을지 제가 허탈한 웃음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인가? 장서방, 감히 우리 딸을 두고 이딴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해? 장인어른, 게다가 장모님, 다 같이 오신 거예요? 와, 돌아버리겠네. 친정 부모님께서 사색이 되신 채로 다가오셨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현기증이 나시는지 벽을 잡고 서셨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의 가장 추악한 치부를 제 친정 부모님께 내어 보이고 말았다는 절망감, 알 수 없는 무력감으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조금 창피하더라고요. 아이도 태어난 마당인데 이건 단순한 사고였던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어깨를 친정 아빠께서는 힘있게 잡았다가 놓아주셨어요.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군요. 마치 맡겨달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의심하긴 했었지. 잘 지내는 게 맞는지 말이야. 전혀 아니었던 것을 지금 다 알았으니 당장 100배 사죄부터 해. 태어난 아기에게도 아빠로서 사죄를 하고. 제가 무릎 꿇었을 때 안 받아줬던 건 저쪽입니다. 그때 제 자존심에 금이 갔다고요.
그런데 또 100배 사죄를 해야 한다니 남자가 바람도 피울 수 있는 거지. 장인어른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구십니까? 살면서 들은 소리 중에 가장 어이가 없는 소리네. 응당 그래도 된다는 그 황당한 발상의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이야. 그럼 진짜 뭘 어쩌라고요? 제가 사죄하면 끝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죄하겠습니다. 근데 좀 짜증이 나긴 하네요. 어차피 아이도 있는 마당에 여자가 뭘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 집에서 아주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런 은혜를 입으셨으면 이런 것쯤은 눈을 감아주실 것이지. 여러모로 제가 순순히 사죄하기에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툴툴거리면서 아주 못난 모습의 끝장을 보여주더군요. 제가 아주 진저리를 치고 있을 때 친정아빠께서는 휴대폰을 위로 들어 보이셨습니다. 통화 시간이 올라가고 있는 화면이 보였어요. 남편은 삽시간에 아주 사색이 되어 있었죠. 그거 지금 뭡니까? 어디에 전화를 거신 거예요? 사돌이라는 글자는 설마... 아까 통화 버튼을 눌러두었지. 자네가 목소리를 아주 크게 해준 탓에 내용 전달도 잘 된 모양이야. 저는 재빠른 친정아빠의 기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새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인지 제가 눈으로 포착하지 못했어요. 곧이어 휴대폰을 타고 시아버지의 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상황은 다 파악했다, 이 못난 녀석아. 너에게는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건 오로지 우리 며느리의 선택이야. 너는 선택권도 없어. 예? 그건 너무하시잖아요. 아버지 자식은 저라고요. 너는 지금 내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다. 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놈아. 며느리와 손녀가 우리 집안 사람이지.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야. 네가 글러먹은 걸 알면서도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철이 들겠지 싶었던 것이 내 착각이었구나. 우리 며느리같이 똑부러지는 상대를 만나서 이게 개가천선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었구나. 너에게는 한 푼도 재산을 안 줄 거고 지금 그 집도 네 거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줄 알아라. 사돈, 다음 달에 나가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욕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남편이 혼인 쏙 빠져서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친정아빠께 정중한 인사를 남기셨어요. 그에 더욱 타격을 입었는지 남편은 바닥에 그대로 엎어져서는 오열하기 시작했죠. 만약 저 혼자 집에 도착해서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그저 증거 남기고 화를 내는 것에만 급급했을 거예요. 친정아빠와 같은 발상은 못 해냈을 테죠. 그래서 감사했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 저를 친정 부모님께서는 양 옆에서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다 괜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자 제 마음속 저도 모르고 있던 응어리가 슬슬 풀리더군요. 마음을 굳게 다잡았어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원하던 대로 상황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현장에서 뱀처럼 도망간 뒤였던 상간녀에게는 소송을 걸었죠. 자택과 직장으로 내용을 크게 보내주었습니다. 망신 제대로 당했을 거예요. 남편은 갖다 버릴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일단은 이혼을 보려 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재혼 의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줄곧 저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혈안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물론이고 온갖 식구들에게 전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아이하고 둘이서 집도 따로 살고 있네요. 시댁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걱정이 없어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 이제는 진짜야. 나 모든 일을 다 후회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러니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왜 또 찾아와서 난리야? 남자라면 너무 구차하게 그러지 마. 남자의 위신 다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 제가 한껏 비웃어줬더니 남편이 엉엉 울더군요. 그래도 동정심 하나 안 들더라고요. 이혼은 안 한 상태이니 그 누구를 만나도 남편은 불륜일 뿐이에요. 정말 남편 같은 종자를 상대로는 지금 이게 최고의 복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에게 딱 맞는 생활을 보내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친정 부모님과도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